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함께 향후 전국 방향에 대한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Vehicles pitching down there.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지난주 첫 소식은 11일 새벽 4시 30분경 방송된 선택, 우리의 내일 선거 방송인데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개표가 대부분 마무리될 새벽,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대와 21대에 이어 민주당의 3연승으로 끝났으며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범야권이 전체적으로 180석이 넘는 기록적 압승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목표했던 단독 과반을 훌쩍 넘겨 결과는 민주당이 압승이라며 민주연합의 비례의석까지 합쳐 개헌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법안 처리가 가능한 거대 야당의 막강한 입법 권력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를 합쳐 기대했던 120석을 넘지 못했는데요. 총선 3연패이자 개헌과 탄핵만 겨우 저지할 수 있는 괴멸적 참패를 4년 만에 또 당했으며 창당 각 한 달을 넘긴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로만 10석 넘게 가져가는 기염을 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구속 위기를 넘긴 이재명 대표는 당 장악은 물론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게 됐으며 정치권에 화려한 데뷔를 한 조국 대표도 잠재적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는데요. 반면 여권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동훈 비례위원장은 정치적 미래가 어두워졌고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승리와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으며 새로운 미래도 김종민 공동대표가 한 석을 가져갔다고 전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6석을 차지했던 녹색 정의당은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하며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밤새워 실시간 결과가 전해졌는데요. 결과의 윤곽이 거의 잡힌 11일 새벽에 나름 짤막한 평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압승과 국민의힘의 부진, 그리고 신생정당 조국혁신당의 급부상에 대한 내용과 이재명 당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역할과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평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과 기존 정당의 변화는 향후 정치적 동향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나름 짧지만 임팩트 있는 현황 분석이었는데요.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라는 점과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면서 정치적 다양성과 균형 있고 민주적인 사회 모습에 대한 기대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8일 뉴스 프라임에서는 선거 이틀 전 투표권이 없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놀거리를 보장해달라며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직접 정책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천의 서흥초등학교 6학년 100여 명은 놀거리를 보장해달라며 직접 만든 정책 제안서를 인천 동미추홀구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커다란 종이를 들고 한데 모였는데요. 종이에 담긴 내용은 폐업한 건물에 오락시설을 만들어달라, 가로등과 신호등을 늘려달라는 등의 정책 제안입니다. 아이들은 지난달부터 학교 주변으로 현장 학습을 다니며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토의하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교과서에서 배우던 민주주의와 투표권에 대해 직접 체험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도 한층 높아졌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투표권은 없지만 민주주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면서 학생들 주도로 정책 제안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흥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놀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한 것은
어린이들의 사회 참여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깨닫게 하는 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동적인 시민임을 깨닫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학교 기반의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부분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사회에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와 문화 조성은 결국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와이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된 후 정부는 관련 신고를 받았는데요. 신고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1만 건을 넘었고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찾기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개입하도록 명시해 근로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9년 7월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신고는 꾸준히 늘고 있어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2,130건, 2020년 5,81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691건을 기록했으며 작년에는 1만 28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도입 첫 해와 비교하면 5년 사이 2배 늘어난 수준이고 하루 평균 27건 신고된 것으로 지난해 신고 유형을 보면 폭언이 32%로 제일 많았고 부당 인사와 따돌림이 각각 13%, 10%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 중 187건이 과태료 처분으로 153건만이 검찰로 송치돼 이 중 57건이 재판에 넘겨졌다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시행 5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찾기에 나섰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있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직장 내에서는 인권 보호와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이 지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해 부각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조직적 노력도 강조할 부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개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신고 접수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점으로 짚을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7일 뉴스 17에서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반지와 귀걸이 등에서 기준치의 최대 7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나와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는데요. 세관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분석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인천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404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24%인 96개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모두 배송비 포함 평균 2,000원 상당의 초저가 제품으로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에 관련 제품의 통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은 10개 중 3개꼴, 테무 제품은 10개 중 2개꼴로 초과 검출됐는데요.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이른바 이따이 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카드뮴은 호흡곤란이나 간 기능 장애 등 증상을 일으키는 1군 발암 물질이고 납 역시 신장계와 중추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중금속이라고 합니다. 세관 당국은 해당 플랫폼에 발암 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으로 초저가 장신구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장신구 등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은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처의 신뢰성과 제품의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 시에는 해당 국가의 제품 안전 기준과 국내 기준 간의 차이도 살펴야 한다는 것을 짚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는 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이 착해도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대비가 특히 필요한 부분으로 소비자 스스로도 안전한 소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문제 상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격만을 고려한 구매 결정이 잘못하면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8일 뉴스 20에서는 허위 제보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가 무혐의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B씨의 제보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했다는 혐의로 2015년 9월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고 검찰은 B씨의 허위 제보 가능성이 높다며 A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위법 행위가 없는 한 경찰의 수사나 판단, 처분 등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인 A씨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하다 무혐의 처분되어 석방됐는데요. 이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 등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신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가족 접견도 금지했으므로 배상을 하라는 이유였는데요.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기관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는데요. 피해자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허위 제보 등으로 불이익을 경험한 개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에는 법적 장벽이 높음을 나타내는데요. 판결 내용대로 이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의 누락, 조작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가 없는 한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처분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속되어 한 달이나 수감 생활을 하고 가족 접견도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논의될 필요는 있어 보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명지대학교 김근아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근아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6일 방송된 연중기획 하모니에선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장신의 미녀, 자라 씨의 봄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자라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방송은 다문화 밴드 연습실로 향하는 자라 씨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사실 자라 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지휘학을 전공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와 이젠 취미가 되었다는 음악. 자라 씨는 일주일에 한 번 다문화 여성 밴드에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다문화 여성 밴드는 밴드 기획자 대표 서순이님 아래 한국에서 결혼 이민자들이 모여 너나들이라는 다문화 여성들 음악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밴드 모임에 가기 전 자라 씨가 들린 곳은 다름 아닌 근처빵집. 밴드 모임의 기획자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를 샀습니다. 자라 씨는 다른 단원들에 비해선 조금 늦게 합류했지만 분위기 메이커이자 실력 있는 건반 연주자로 맹활약 중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엔 건반 연주에 더해 선생님과 함께 노래까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기타에 맞춰 피아노를 치는 자라 씨. 성악과 지휘학을 전공했지만 피아노까지 잘 치는 자라 씨는 다문화 밴드의 아주 중요한 단원이 되었다고 하죠. 어쿠스틱 기타 연주와 피아노, 목소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밴드곡 그리운 내 고향은 서순이 선생님이 너나 우리 밴드를 위해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 직접 결혼 이민자들의 사연을 받아 가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라 씨는 이 노래를 통해 선생님이 얼마나 결혼 이민자들의 마음에 헤아리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선생님의 깜짝 생일 파티. 외로움을 덜어준 선생님에게 누구보다 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밴드 모임 전 준비한 케이크를 전달합니다. 생일 파티로 시작했지만 기타까지 가져와 한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흥이 넘치는 이들의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웃음이 가득했던 다문화 밴드 모임. 자라 씨는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쓸 에너지가 확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밴드 모임에 애정이 가득한 자라 씨의 모습인데요. 모임을 마치고 향한 곳은 갈빗집. 시아신의 가족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러시아인 아나스타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지기 위함인데요. 아나스타샤 가족은 카자흐스탄에서 온 러시아 가족으로 고려인과 러시아인 부모와 그 아래 남매 3명이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기념일도 아닌데 자라 씨를 위한 꽃과 예완이를 위해 장난감까지. 스윗한 러시아 가족 덕에 예완이의 장난감은 나날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에게 꽃을 받아본 게 7년 전이라는 자라 씨의 말에 성우 씨는 꽃보단 반짝이는 걸 더 좋아하는 것 아니냐며 재밌는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아나스타샤와 자라 씨는 엄마이자 결혼 이민자라는 같은 공감대로 서로에게 한국 생활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고 하는데요. 아나스타샤 씨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는 한국 생활에 자라 씨를 만나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한국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자라 씨. 아이들이 좋아하는 갈비가 자라 씨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 시간 동안 많은 추억을 쌓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앞으로 어떤 재미난 일상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근하 학생 이번 연중기획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생활한 지가 12년. 사실 타지에서 잘 적응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누구보다 재미나게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랑이 넘치는 한국 가족들과 함께 자라 씨만이 가진 밝은 에너지로 앞으로의 생활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감상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김근하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의 유명인과 가족 사칭 사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온라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명인을 내세운 광고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에 투자금 186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같은 유명인 사칭 피해 현황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국내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에서 유명인 사칭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명 연예인이나 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 사기 관련 보도 수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약 370건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이슈가 언론은 물론 국민적인 관심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유독 많은 수의 기사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에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해당 기자회견이 관련 이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언론은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리딩방 사기를 통해서 186억 원을 챙긴 투자 사기 일당에 대한 체포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MBC와 KBS, 매일경제 등 다수의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투자 사기 조직 국내 총책과 그 일당들이 구속되고 일부는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의 사기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9월부터 약 5개월간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약 2,517건, 피해액은 2,371억 원으로 확인되었고 이것은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 1,965억 원을 뛰어넘는 수치라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이후 한겨레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명인 사칭 유형에 대한 피해 예방법과 그 대응법을 포함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유명인 사칭 연애 빙자 사기, 유명 연예인, 전문가 사칭 투자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피해주의보 발령의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해당 이슈에 대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의 미온적인 대응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머니투데이는 플랫폼들의 경우 유명인들의 기자회견이 열리자 그제야 부랴부랴 대응책을 발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아시아경제 역시 유튜브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우기란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아무래도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전문 투자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투자를 권하면 솔깃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인데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또 악성 앱 가입을 유도한 식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요. 유명인 사칭 범죄 수법에 대한 언론 보도도 좀 짚어보죠. 네, SBS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이 유명인 사칭 범죄 수법에 대해 보도하였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선 사기 일당은 가짜 주식 투자 앱을 만들어 앱스토어에서 업로드합니다. 이후 유명인들을 사칭한 광고를 통해 이용자들이 가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주요 광고 창구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소셜미디어에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무료 주식 강의를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는 것인데요. 또한 중앙일보에 따르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투자 전문 교수를 사칭해 피해자를 직접 상대하고 해당 교수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되도록 허위 웹페이지를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낸 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단체 채팅방, 일명 리딩방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쓴 것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 대부분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노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KBS는 경기 남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지난 3일 사건 브리핑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요. 사기 일당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인들의 이미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뒤 이후에 가짜 주식 투자 앱으로 접속하게끔 유도하여 돈을 입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투자금 인출이 안 되자 결국 피해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는 만큼 원금 손실 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강하게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피해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을 하자 명의를 도용당한 유명인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대응에 착수를 했고요. 정부와 플랫폼 회사도 사칭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각계의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2일 유명인들의 기자회견이 열린 직후에 정부와 플랫폼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입니다. 디지털 타임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에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 TF회의를 열고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방통위, 법무부 등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의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며 불법 광고 유통 및 피해 방지와 채팅방 불법 명의 도용 관련해 긴급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관련 범죄에 대해 언급하였는데요. 박 장관은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번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 발전이 지체되어 있다는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면서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기업 역시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구글은 유명인 사칭 온라인 사기 광고를 한 광고주 계정을 영구히 정지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게시물 신고센터에 사칭 피해 신고 영역을 신설하였는데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칭하는 것을 발견한 이용자는 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게시물 및 계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와 플랫폼 업계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유명인 사칭 광고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나 필터링으로 걸러내기에는 역부족이고 또 수법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언론에서는 어떤 대안과 해법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다수의 언론은 해당 이슈에 대한 정부와 해외 플랫폼들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일보는 유튜브 등 외국계 플랫폼이 사칭 광고를 방관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외국계 빅테크 업체의 광고 심의 및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경향신문은 현행법의 허점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와 달리 리딩방 사기에 사용된 은행 계좌는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 해당 사건 관련 신고를 할 경우 피해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데까지 약 3주에서 4주가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경향신문은 사칭 피해자의 말을 인용하여 플랫폼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특히나 이제 동영상, 목소리까지 그대로 생성해내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칭과 이런 사기 수법도 점점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입니다. 끝으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언론은 신종 기술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창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보도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주체로서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언론은 대중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과 그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는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어떤 식으로 딥페이크가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 개인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KBS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딥페이크의 실상과 위험성에 대한 시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언론이 미디어 교육의 주체로서 신기술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교육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역시 관련 사기 수법의 피해자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는 수많은 영상과 이미지 자료가 존재합니다. 언론들 역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사를 작성하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자료의 원본 여부나 왜곡 및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자료 활용으로 인해 대중들은 관련 이슈에 대해 오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릇된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해당 자료로 인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속 언론은 필연적으로 조작, 왜곡된 자료에 더 많이 노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왜곡, 조작된 자료를 걸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세심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